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수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허익범 특검팀이 자살한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 자신이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면서 이 허익범 특검이 자신에게 노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드루킹 김 씨는요, 재판에서 좀 유리해지기 위해서 허 특검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했는데, 그런데 노 의원이 자살해서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 의원의 자살이 조작됐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노회찬 의원이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시체를 누가 가져다 놨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 노 의원의 자살은 이 현 정권의 후계자로 약속받고 있는 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다. 노 의원의 자살 사건이 결국에는 이 사우디 왕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살해당했던 가슈크지 사건의 한국판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주장 어디까지나 의혹이죠. 하지만 이런 의혹이 국민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특검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요. 이 특검에 대한 불신은 바로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대법원 앞에서는요, 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변호사들의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면에 김태훈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 등 200명의 변호사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투신하면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어가는 거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문재인 앞으로 41개월이 남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자, 저희 펜앤뉴스 또 다른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시면서 41개월 동안 내공을 충분히 길러보시죠. 오늘도 뉴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가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포럼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며 반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은의 답방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호남권의 지지율을 제외하면 부정평가가 49.7%에 달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이 3.2%로 떨어져 9년 만에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선 취업자 16만 5천 명으로 깜짝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20만 명 이상 증가했을 뿐 청년 실업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노총 연수원 리모델링 공사에 1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노총과 민노총에 연간 수십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햄버거와 커피, 치킨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각종 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가격을 올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런 미국의 조치가 대북 원조를 봉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원조를 받기 위해선 IMF에 가입해야 하는데 테러 지원국인 북한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웠던 공자학원이 미국에서 줄줄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미국에만 110개나 되고 우리나라에도 23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카이스트 교수들을 포함한 교수 수백 명이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무지와 오판이 과학기술계 리더에게 오명과 좌절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송파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강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펜앤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를 찾아서 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라고 질문하고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속도에 대해 질문받은 김경선 서기관은 남편은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1월 통계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은 인원수가 200만 명이 된다며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자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는 질문을 한 것과 이날 일련의 발언으로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막상 일선 공무원의 지적에 대해 다시 자기 방어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락가락한 발언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의사를 확실히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옆에 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돼서라고 말하자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칼퇴근합니까? 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뒤 오후 5시 59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시 퇴근 직전에 말을 멈춘 대통령. 정해진 각본이었을까요? 정말 배려를 한 것이었을까요?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이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노조 알고 계시죠? 근데 한노총이 연수원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 연수원의 리모델링 공사에 그런데 국비, 그러니까 예산이죠. 1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노총의 노조원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만 명의 한노총이 거둬들이는 그 노조의 운영비가 월급의 한 2% 정도쯤 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 수백억 원은 되는데 그런데 국비 12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정말 부자 노조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1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설 지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노총 연수원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해 있으며 노조원들의 농성장소나 좌파 단체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노총 연수원 리모델링 예산은 한노총 출신 두 국회의원의 요구로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한노총 지휘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노위 속기록에는 한정혜, 이미자 의원의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는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심사 자리에 있던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노총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편 한노총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10년부터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다만 2016년에는 2억 5천만 원만 지원받았는데 이는 당시 한노총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노총만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성기업 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민노총도 외부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노총 서울본부에 근로자 복지를 이유로 연간 15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에도 민노총 서울본부 건물 리모델링을 비용으로 3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대외적으로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에는 전남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한 20억 원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의 말 한마디로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습니다. 한노총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조합비로 임금 총액의 1.5%에서 2%가량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인 388만 원의 2%를 곱하면 7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조합비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회원 100만 명인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요즘 물가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죠. 그런데요, 이 햄버거 값, 커피 값, 치킨, 그래서 이 서민들이 좀 많이 즐겨 찾는 그런 음식들인데 이런 음식값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일단 뭐 각종 원가부터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 특히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은 하필이면 이렇게 수요가 연말이라서 외식들도 많고 수요가 몰리는 이때의 가격을 올렸다면서 좀 반발하고 계시더군요. 관련 내용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각종 송년 행사가 몰린 연말을 맞아 치킨과 커피뿐만 아니라 과자와 우유 등 식품 외식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BBQ는 지난달 19일 대표 제품인 황금 올리브 치킨 가격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고려하면 치킨 가격은 2만 원에 달합니다. 상당수 과자 제품 가격 또한 올랐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대표 제품 새우깡을 비롯해 19개 제품의 출고 가격을 6.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롯데제과와 크라운 혜태 역시 4월과 5월에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8월부터 이어진 우유업계의 가격 인상이 카페나 제빵업계 등 식품업계 전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 8월 1리터 우유 제품의 가격을 3.6% 올렸고 남양우유도 지난 10월 제품 가격을 4.5% 인상하는 한편 우유 제품의 용량은 1리터에서 900ml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와 카페 엔젤리너스가 일제히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롯데리아는 13일부터 버거 11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최대 400원 올립니다. 카페 엔젤리너스도 기본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올린 4,300원으로 하는 등 1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합니다. 매장수 1위 이디야 커피도 4년 2개월 만인 이번 달부터 일부 커피 가격을 4,500원 올렸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각종 원재료와 인건비, 임차료 등 제반 경비가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외식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을 겨냥해 제품 가격을 기습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한편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식품들의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올해 3분기는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바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김정은이 답방을 할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김정은 답방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시청자들한테 드렸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현재로서는요. 이 김정은의 답방, 연내 답방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끼리 또 시청자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떨어진 지지율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호남권의 지지율, 호남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70%가 넘게 지지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한 49.7%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더군요.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북한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 측의 사정으로 연말 답방이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MBC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통화해서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북측의 응답이 아직 없다며 연내 답방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내 답방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김정은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엔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내년 초도 열어놓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정은으로부터의 확답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가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을 띄웠습니다. 문 대통령의 4일 귀국 전후로도 KBS 오늘 밤 김제동 프로그램에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찬양하는 친북단체원 게스트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무리한 분위기 조성 시도도 보였습니다. 이후 호텔, 관광명소, 프레스센터 등 예약 정황이 드러나고 일부 언론은 김정은 답방 날짜를 못 박아 보도하기까지 했으나 청와대는 단순 부인으로 일관해 의문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던 청와대에선 지난 주말부터 답방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이후 오늘 같은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현안 발언 중에 김정은 답방은 없었고 북한 선전 매체들은 어제까지 이틀간 답방에 반대하는 자유진영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답방설에 벌써 피로감을 느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아랜서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0일 실시한 12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내려 집권 후 최저치인 47.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47.6%로 소수점 격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여전히 72.0%가 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 호남권을 제외하면 긍정평가는 45.2%로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49.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제가 여기저기서 이 정책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서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터졌던 이 코레일 KTX 사고, 낙하산 인사가 KTX의 기강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사례였고요. 또 하나로 한다면은 이 탈원전 정책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책의 실패의 그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 부분을 정말 잘 하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코레일 전임 사장이시면서 현재 한국당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최연혜 의원이십니다. 독일에서 계실 때는 또 에너지 전문가셨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 코레일을 정상화시키는 데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셨었는데요. 오늘 최연혜 의원님과 함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저지르고 있는 이 실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과방에서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릴, 제가 독일에서는 네. 그 에너지 전공한 건 아니고요. 아, 저는 그러신가요? 철도 분야에 주로 했는데,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전반기 국회 상임위에서 산자위를 하면서 네. 제가 공부를 좀 이 부분을, 에너지를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 독일 것을 예, 모델로 흉내를 한다 했죠. 예. 이제 하기 때문에 저도 독일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학 끝나고 독일에서 나서 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독일이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아. 많은 자료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실패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책으로 썼습니다. 예, 블랙아웃이죠. 예. 네, 네.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네. 블랙아웃이라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완전 에너지 전문가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의원님께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내일 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을 출범하려고 합니다. 예. 네, 뭐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이 들어요. 정부가 듣지도 않고 또 예. 얼마 전에 그 여야정 협의체라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그 각 당 대표 불러서 하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주장을 한 것이 원전 탈원전 정책은 뭐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60년 가니까 이건 탈원전이 아니다. 뭐 이런 예. 해괴한 얘기까지 하시고 이래서 정말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 60년 가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당장 그 에너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현장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의견을 모으자. 운동을 네, 예.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1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이제 합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는 제가 건가요? 서명 운동은요, 뭐 네.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하여튼 이 정부가 예.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그 날까지 저희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열려 있군요. 예,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10,000명만 모아도 그만둔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칠 것이고. 하여튼 이 정부가 우리의 안 그 들어요. 목소리를 들어서 안 이 듣습니다. 탈원전 예. 정책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네.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우리의 그런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예. 조기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 단체들이 지금 여기에 공동 추진 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다 예, 저기 합류를 지금 화면에 보시기에 네, 하고 오른쪽에 있는 있습니다. 공동 추진위원회 저 글씨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네. 그 국회, 학계, 또 산업계, 각종 시민 단체들, 예, 좀 확대 좀 해주십시오. 또 원전 관련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분산했던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요. 이제 고문님도 계시고 우리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님, 또 자문위원들 이렇게 다 많이 모시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공동위원장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예. 다 그렇게 모실 거고요. 잘 몰라도 되나요? 그러면 네. 같이 함께만 해주시면 저희가 되고요. 저희는 이것을 그 하얀 조끼 운동으로 하얀 이렇게, 조끼요? 예, 하얀 조끼 운동으로 이 운동을 이제 점점 이 물결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얀색으로 하셨어요? 이 하얀색이 뭐냐면 네. 원전이 깨끗하다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백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그 각 정당이나 정파마다 무슨 자기 당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파와 신념과 이념과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을 다 초월해서 융합하는 그런 다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흰색. 이래서 저희가 하얀 조끼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범국민 운동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는 옐로우 베스트 해가지고 정말 네. 그 약간은 소요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결국엔 마크롱 대통령이 고집을 꺾는 그런 일까지 벌었는데 이 화이트 베스트, 그러니까 하얀 조끼 운동이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고집스러운 탈원전 정책을 진짜 확 좀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최저임금 하여튼 우리의 그 이슈는 네. 무한정 넓혀 갈 수 있고요. 네. 결국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예.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자기의 공약을 했다 해가지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 제가 이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직 원자력 진흥법이 살아있고요. 예. 전기사업법에도 이게 아유, 당연하죠. 목표에 다 그 목적에 어긋나고요. 예. 또 저탄소 녹색 성장법 이거에도 어긋나고 또 에너지법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에너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 묵살하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저희 어저께 전해드렸던 소식 보면은 전기 모자랄 거 뻔하잖아요. 원전 네.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를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대요. 이거 안보까지 팔아먹는 겁니다. 그렇죠.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헌법을 위반한 건가요? 그리고 예. 거기서 오는 양도 너무 작고요. 예. 거기 들어가는 돈을 그 수익성도 나지 않는 것을 저는 심지어 중국이나 그 러시아조차도 이거에 응할지 정말 의구심을 아유, 참. 실현성도 없는 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제가 국민들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사실 뭐 대만이 탈원전을 하네, 무슨 독일이 탈원전을 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탈원전이 대만이 하는 거랑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요. 대만은 그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 탈원전 한다 하면 자기네가 그냥 수입 안 하고 예.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제 안 하기로 했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전 산업이 세계 최고의 산업이고 맞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미국도 인정합니다. 네. 국가 경제를 다 이끌어가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나라의 그 한 팔다리를 찢어내는 거와 똑같은 와.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저도 국회에 있다 보면 막 여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만 외국의 사례를 비교를 하면서 뭐 이게 트렌드니 뭐니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능력이 되는 나라는 지금 중국, 러시아 두 개 구공산권 국가 빼면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뭐 국제 시장에서 상당히 한동안 원전을 가동 안 했었죠. 예, 그리고 신뢰를 잃었고 예. 지금 그 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지금 프랑스도 약간 뒤처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 전력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한다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미래의 먹을거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서명 운동에 꼭 좀 동참을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해주셔가지고 좀 그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스코트도 만들었거든요. 예, 예. 이 파랑 마스코트가 희망이고요. 네. 이 작은 초록색 마스코트가 저 안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OK atom.org 여기 예.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도 되고요. 예. 모바일 카톡 같은 데서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그 서류 이렇게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서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탈원전 반대 서명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까요? 네,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부터 공식 출범이지만 지금도 들어가셔서 서명을 하실 수 있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미래, 우리 대한민국 진짜 전력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도 못합니다. 4차 산업은 에너지가 극도로 많이 그렇죠. 필요한 융합혁명입니다. 네, 아마 잘 그래서- 모를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예. 정말 그리고 양적뿐 아니라 그 전력의 품질 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 저 기초이기 가장 안정적으로 때문에, 예. 이게 높았다 낮았다 태양광은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시고 예. 그리고 그 첫걸음이 신한울 3, 4호기입니다. 음. 지금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루어진 2,000여 개의 그 원전 산업들이 두산도 지금 휘청휘청하더라고요. 예. 원전 기업들이 지금 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예. 있어서 내년에 그 신고리 오류콕이 그 지난번에 그 난리를 치고 많은 매몰 비용 발생시키면서 겨우 재개됐는데 예. 그거 내년에 그거 떨어지면 일감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아하. 신한울 3, 4호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원전 생태계는 1, 2년 안에 다 망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60년 간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살려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다 죽는다. 예. 2, 3년 후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그 아마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가 그 최 의원님이 먼저 우리 저희 정기제주필과도 대담도 하시면서 길게 설명도 네. 해주시고 그 블랙아웃이라는 책도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윤희성 팀장이 네. 이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네. 조한규 교수님도 모셔와서 대담도 하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은 주변 분들에게 야 탈원전 반대 서명한다
이렇게 잡아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리고 네. 진짜 이게 뭐 날씨 때문에 추워서 코레일이 탈선했다고요? KTX가 탈선했다. 네. 시베리아는 영하 60도에도 기차가 예. 달립니다. 네. 아니 그걸 결국에 뭐 네. 사퇴하셨으니까 그 네. 말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즘 코레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저는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철도 산업도 상당히 시스템화되고 해서 예. 대부분의 그런 사고는 인재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인재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레일 같은 그런 업무는 안전 업무는 정말 그 날마다 그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일을 챙기고 또 챙겨야지만 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아하, 안전을 예.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장이 됐을 때는 불철주야 정말 그 안전에 정말 관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챙길 것을 엄청 많이 챙기고 하는데 그래도 사고나 장애가 나게 마련인데 네. 지금 이렇게 낙하산 인사 이게 정말 큰 이제 문제거든요. 모든 그 원인은 거기 있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음번에 한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볼 때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근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KTX 사고에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놀라죠. 그런데 지금 이 원전 산업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산업의 낙하산 인사는요. KTX 코레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김혜정이가, 원자력의 예. 안전재단, 이런 데가요 거의 다 그 탈핵 인사들, 그러니까요. 탈원전 인사들인데, 조용히 취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원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중어 중문과 나오셔서 무슨 네. 원전 물론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정말 정확하게 완전히 과학과 기술의 그렇죠. 지식을 근거로 전문성을 근거로 네. 그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진작시켜야 되는 기관에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일반인을 갖다 놓고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그 9명 중에 나머지 그 전공자들은 다 지금 사퇴시키고 예. 그 5명인가 있는 분들이 무슨 변호사에 그것도 전부 탈핵운동 변호하던 예. 그런 분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앉아서 저는 이거를 보면은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예. 그 원자력 안전이 예.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탈원전 예.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정말 탈원전을 할 때 하더라도 이 안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고, 특히나 이렇게 철도처럼 아주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원전도 그 당시 아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사고들은 이제 매너리즘이 가장 큰 적인데 네. 그 매너리즘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 인사일 겁니다. 네. 정말 인사를 잘 해가지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의 먹을거리가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말씀을 네.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네. 그 원전에서 정말 지난 40년 한 번에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던 우리 원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 재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예. 그거를 물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11월 실업률이 3.2%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 9년 만에 최악 수준이던데요. 그런데 통계청 취업자가 한 16만 명 이렇게 깜짝 증가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저희는 조사하죠.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한 20만 명 정도 증가했을 뿐 청년들의 실업은 여전히 아주 심각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같은 달 기준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9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천 명 늘어
1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자는 작년 11월과 비교해 16만 5천 명 늘어 언뜻 보면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월 평균 30만 명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난 세부 지표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주로 늘었습니다. 특히 초고령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는 무려 2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선 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약 10만 명이 감소, 농림어업에서는 8만 명이 증가해 고용의 질은 더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일자리라 볼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만 명 가까이 감소하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45만 명이 늘었다는 점도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직 단념자는 5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5천 명 증가해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지만 실질적인 실업률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1.6%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일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의 성격을 지닙니다. 통계청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이 이번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공일자리의 효과와 관련해 산업별로 흩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일자리 사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진시시장 페렌뉴스입니다. 요즘 미국이 북한 정권 이 서열의 2위인 이 최령해를 그 대북 제재 대상에 이렇게 딱 집어넣는 등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권 문제를 압박하나 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더군요.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갖다가 좀 되살려보고 싶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풀고 대북 원조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북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IMF, 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입 조건이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이면은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 현재 테러 지원국인데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게 되면요, 이 테러 지원국에서 빠져나올 그런 명분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결국 IMF에 북한이 가입할 수 없게 되고 대북 원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죠. 관련 내용 양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일 북한 인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진짜 히든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김정은의 오른팔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북한 내 인권 침해와 검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미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나는 11월 28일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며 이들 국가들은 조직적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지독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의 국제적 종교자유법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등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이 가하는 대북 인권 압박은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이지만 그 이면에는 돈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정은이 절실히 원하는 경제 강국의 달성을 위해선 대북 원조가 절실한데 이를 막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들은 국제통화기금 IMF 가입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문제는 테러 지원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올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10일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원비어를 또다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를 쉽게 해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해석입니다. 또한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 16년째 최하 등급인 T3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T3 국가들에 대해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이나 IMF에 나가 있는 미국 인사들은 해당 기관이 T3 국가들의 기금 이용과 대출 요청을 거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같은 3등급 불량 국가들에게 차관을 주지 말라는 금지령인 것입니다. 일부 T3 국가들은 이미 세계은행의 지원이 끊긴다는 통첩을 받고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은 엄청나게 관대한 나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국민의 열세를 이처럼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문제 대처에 실패한 국가를 지원하는데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다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고위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가 이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기서요, 이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또 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반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언론을 통제하는 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를 드리죠. 국세청에서 구글 코리아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를 압박하는 거죠. 이미 구글 코리아 사장을 갖다가 국회로 불러다가 한번 치도곤을 놨고요. 그리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유튜브 찾아가서 뭐 108개 그 뭐 항에 대해서 뭐 컨텐츠를 삭제해라 그런 난리도 한번 폈었고요. 모두 구글 코리아에서 거부를 하니까 기어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구글 코리아 관계자 이번 조사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역시 개별 납세의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글 코리아 이 유튜브를 갖다가 주물럭주물럭 자기들 맘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런데도 언론 통제 국가가 아닌가요? 왜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되찾게 되나요? 지상파, 신문, 모조리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노조를 통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낙하산 사장들 다 내려보내니까 결국에는 보다 못한 시청자들이, 보다 못한 독자들이 진실 보도를 찾아서 유튜브로 오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 이 구글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겠다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 관련 내용들이 오늘 미국에서 기업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이 보수 싱크탱크에서 걱정을 하면서 반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좌파 세력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이번 포럼엔 미국 퍼시픽 연구소의 타라 오 박사,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 대령 출신이자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소위 인권운동가이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언론인 구속을 단행하고 명예훼손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며 정치적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해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라오 박사는 전투적인 언론 노조가 MBC와 KBS를 장악했다며
이들은 이사회를 위협해 친정부 성향의 사장을 임명시키고 문재인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기자들은 숙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방송국은 정부 비판 기능을 상실했고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비추는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타라오 박사는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과 임종석 등 정부 인사들이 민간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지만원 박사와 고용주 변호사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한국 지사를 찾아가 104개의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잘못된 것이고 지난 우파 정권에서도 발생했지만 좌파 정권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고소를 한 적도 있고 언론에 관한 법을 개정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좌파 정치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상케이 신문지국장을 기소했을 때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선 문재인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반 시민, 관료, 탈북자,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을 막론하고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나 민간 조직을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1987년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의 경우도 주범인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으로 칼기를 폭파했다고 말해도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정은의 전략은 남한 전복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 본질적으로 이념 전쟁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종북정당과 시민단체들을 만드는 전략을 수행해왔다는 것은 한미 정보기관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군사동맹을 넘어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바로 이 이념 동맹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인들은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미국 기업연구소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수석 부소장으로 지내던 곳으로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주필님, 저는요, 예.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미국 기업연구소나 뭐 후보, 헤리티지 이런 곳에서 정말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줬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은 예. 뭐 건국될 때부터 소위 파운딩 파더들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본 개념이 굉장히 약하고 예.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지어 이 보수 또는 우익 진영에서도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예. 지금 저 기업연구소에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국과 관련돼서 고유명사도 몇 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변희재가 구속이 되었다. OECD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저널리스트인 변희재를 제일링,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예.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반대말은 뭐냐?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게 됩니다. 민중주의 또는 전체주의요? 인민민주주의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핵심적인 요소는 제한된 권력입니다. 예.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처럼 국가 권력을 무한하게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인민주의적이죠. 예. 인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출을 할 때는 민주적으로 선출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독재 권력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권력은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중앙 집중적 적 독재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제한된 정부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자유권이 보장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오케이 뭐 정치는 너희들끼리 해봐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성립되는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누가 뭐 A가 정권을 잡건 B가 정권을 잡건 뭐 내 생활에 별로 관계없어. 왜? 정부 권력이 나의 생활까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딱 막아주는 거죠, 법이. 예.
말하자면 법이 막고 있는 겁니다. 네.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권의 기본적 질서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예. 이제 반대편에 있으면 소위 인민의 의지, 인민의 일반 의지라는 것을 내세워서 다수파의 폭력적 국가 지배가 정당화되는 인민주의 또는 공산주의 또는 뭐 히틀러주의 이런 전체주의적 이제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권의 존중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유치원에서부터 뭐 자유권 완전히 뭉개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의제 권력 구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가 보장된다. 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의 상호 견제다. 홍위병 제도의 창설이 거부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전행적 권력을 거부한다. 정권의 교체가 헌법적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소위 헌법적 과정을 부인한 인민의 소위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광장에서 대통령을 말하자면 무력화시키는 헌정 중단적 사태가 합헌적 프로세스를 빙자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정면에서 부정되는 인민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배되고 있다 하는 점을 오늘 미국 기업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이 똑같이 관련되는 겁니다만은 맨 서두에 우리 그 최앵커가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전직 뭐 대법관 또는 예. 전직 뭐 헌법재판관들의 덜 200명이 그 성명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권력을 행정 권력 밑으로 집어넣는 말하자면 대통령을 초대해서 소위 사법부에 있었던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문제를 티끌 삼아서 사법부 전체를 인민주의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김명수가 말하자면 문재인 인민주의자의 문재인 인민주의자의 지시와 동조 협력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인민주의자들로 판사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에 김명수가 동조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법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 특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 말은 그럴듯합니다마는 소위 법관의 양심을 마치 개인의 양심, 사법부의 법률적 양심이 아니고 개인의 양심인 것으로 말하자면 어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신조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서 재판하고 있고 또 이 사법적 절차는 소위 영국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귀납주의적 프로세스를 갖는 겁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로직이죠. 예.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단을 배척하는 겁니다. 드러난 증거가 불법일 경우에는 설사 그 증거로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언해 주는 건데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유죄라고 입증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뭐 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을 하고 무슨 뭐 말도 못하는 주변 털기를 하고 그래서 이재수 같은 이재수 중장의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법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고 행정 권력, 소위 정치 권력의 어떤 수단인 것처럼 전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자유권이 보장되는 거고 국가 권력이 제한되는 거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저 다수결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마구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하자면 헌법주의라는 말도 쓰고 입헌주의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인민주의적 또는 민중주의적 권력을 지향하는, 말하자면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민이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모택동 홍위병적 세계관을 지금 이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정부에 대해서 단순히 정부 비판이 아니라 반정부적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반정부적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밀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사법부의 유명한 전직들이 총동원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를, 논평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 저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그 소련의 스탈린 있지 않습니까? 네. 스탈린이 시계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동무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보니까 자기 시계가 침대 머리맡에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서 그 시계를 찾아서 자기가 지시했던 그 동물을 찾아가지고 그 시계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스탈린 동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스탈린 동무의 시계를 훔쳤다는 100명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권력의 종이 돼버린 사법기관에 그걸 유머로 좀 표현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분들이 그걸 보다 못해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 예. 오늘 최연희 의원하고 좀 대담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약간 시간을 오버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용평은 좀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얘기할까요? 예. 짧게 얘기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이 예. 방향은 오르나 속도가 좀 빨랐다, 이런 그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도 잘못된 겁니다. 예. 그 점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 그 정기조 주필의 논평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정기조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신문, 방송, 학계, 명강사들과 함께 자유언론과 언론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예비대학생을 위한 교양 강좌. 예비대학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12월 22일 토요일부터 1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2개의 강좌로 찾아갑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베렌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공자학원. 저도 우리나라 이렇게 공자학원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공자학원이 우리나라에도 무려 23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무려 110개나 있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중국이 중화 제일주의를 갖다 퍼뜨리기 위해서 그 중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학원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에 퍼져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 공자 학원까지 퇴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문화 충돌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중국 정부 교육부가 외국에 설치한 중화주의 전파기관인 공자학원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대학은 2009년부터 앤 아버 캠퍼스에서 운영되어 온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내년에 해지하기로 했으며 이를 공자학원 본부인 한반에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노스플로리다 대학과 시카고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등도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자학원은 미국에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200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세계 138개 국가와 지역에 공자학원 525곳을 세웠으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1,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강원대, 경희대, 호남대 등
23개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 언어와 문화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중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선전부문이 관할하고 중국에서 파견되는 공자학원의 강사들이 중국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자학원의 설립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공자학원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자학원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단체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로비단체는 활동 범위와 자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어 공자학원의 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무역부문을 총괄하는 중국 류허 부총리가 미국 협상 대표단과의 통화에서 적용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런 의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90일간의 휴전 합의 일환으로 중국이 첨단 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중국이 관세에서도 양보를 하고 문화 선전 활동에서도 퇴출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댓글창을 보니까 탈원전 서명 어디 가서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탈원전 반대 서명이고요. 그리고 아톰, 그러니까 OK 아톰, okatom.org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최현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낙하산 인사들이 저지르는 그 만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죠. 이런 일이 과학기술계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을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쫓아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참다 과학기술계 교수님들이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성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과학기술계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철회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신 총장이 초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총장을 역임할 당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LBNL과의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송금하고 LBNL의 연구원으로 있던 제자를 편법 채용했다며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이스트 교수 215명과 과학기술계 인사 512명 등 727명이 총장 직무정지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총동문회와 과학기술단체도 잇따라 직무정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신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통상적 절차에 근거해 이해될 수 있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와 진상조사, 정부의 부당한 과학기술계 개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견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과학기술계 편가르기 거부 등을 요구했습니다. 개인한테 이론도 돈이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대학에 돈이 갔고 연구비의 예산 항목의 전용을 감독을 실패했다는 것이 감사 과기부가 발표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배임 또는 횡령이 되고 그러는지 신성철 총장이 디지스트의 초대 총장이었다는 것도 좀 고려할 대상이 된다. 그 신설 대학이 그렇게 미국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하고 공동 연구를 한 그 업적은 도외시하고 앞서 신 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상상할 수 없는 주장들 때문에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 기초연구소인 LBNL과 신생대학이 협약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BNL의 법무팀장은 11일 오후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이장문 카이스트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동연구비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다며 채용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카이스트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9명 중 과반이 직무정지 요청에 동의하면 신 총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패널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에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란 바로 이 사람, 저쪽에 있죠. 이 사람이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학교란 걸 강행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내용을 윤희성 기자가 현장 취재하고 왔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혁신학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대. 예. 이게 지금 처음이라면서요?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은 199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16개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215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 그 학교 퍼센트로 보면 이 14%에서 16%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6개 지정된 학교 중에 2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지금 열렬히 반대하는 집회를 연거푸 진행하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조희연 교육감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동안 묵살되다가 결국은 오늘 만났지만 결국 결론은 없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혁신학교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네. 이제 그 계보를 보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네.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교육부 장관과 뭐 사회부총리를 하셨었죠. 네. 그분이 이제 경기교육감으로 있을 때 2009년도에 그 공교육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반 커리큘럼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보자. 뭐 취지는 뭐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교조 학교라는 아하.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서울로 수입되면서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그 서울로 수입됐고 이제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는 잠깐 이제 존재만 하고 별로 확산되지 않다가 예. 이번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으로 이제 좌파 교육감이 또 되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학교들이 원해서 학부모가 원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게요 정말 큰 문제인 게 제가 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들이 성적이 좋지 않은 거 예전에 한번 통계로도 한번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교조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학교를 막 세운다. 학생들이 원한다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학교를 막 세우게 되면요. 그 지역 자체의 그 학업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공부 못하는 지역이야. 그럼 또 집값에도 바로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막 다 떠나게 되겠죠. 송파구는 그래도 괜찮은 집값을 가진 그런 동네거든요. 송파구에서 네. 지금 이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의 그 네. 이유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집값 얘기도 나오고 뭐 교육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큽니다. 왜 네가 지정하냐 이거죠. 소위 예. 말해서 그거는 학부모들이 원해서 의견을 모아서 신청했을 때 허가하는 과정인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예, 절차가 되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학교가 그 투표를 해서 학부모들하고 이제 교육 주체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를 아하. 하겠다고. 예.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그 빈집털이라고 하죠. 이제 아직 그 학교가 지금 학부모가 없는 학교에 학교를 마구잡이로 막 세운 그냥 거. 너 아하. 혁신학교. 그래서 신설된 학교로 무조건 혁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개가 되는 건데 이 16개 중에 2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지금 그 목소리를 처음 낸 겁니다. 이게 그거였군요. 곧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지역에 학구열 없는 학부모는 없고 혁신학교를 찬성하는 학부모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애들이 원하는 걸 한다. 그럼 애들이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노는 게 좋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학업이 정말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송파구 것만 아니고 앞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걸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게 이제 다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그 송파구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에 새롭게 비싼 돈을 내고 입주하는 학부모들이 막상 와보니 있는 학교는 전부 혁신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오늘 그 현장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다녀왔던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와서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혁신학교!
몸싸움까지 벌어졌네요. 예. 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제 막으면서 교육청 쪽에서 나와서 막는 예, 거군요. 막았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교육청이 막았는데 마지막에는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결국은. 전부 입주 예정이신 학부모들이 셔가지고 예. 지금은 송파에 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또 경기권에 사는데 이 조희원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하루 전에 갑자기 8, 9개월 준비한 혁신학교 송파구청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습니다. 양아치! 왜 저희를 피하십니까? 왜? 거짓말하지 마! 화가 많이 나셨군요. 교육감과 소통하고 싶다는데 왜 피하십니까? 가락초, 헤누리 중학교 저희 일반 학교 원합니다. 일반 학교 원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공청회도 요구하고 면담도 요구했는데 한 2번이 잡혔다가 조희원 교육감이 돌연 이제 취소를 하거나 갑자기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지금까지. 처음으로 만난 거였습니까? 예,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학부모님들은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녀들 일이니까. 예. 그리고 저기 좀 구호에도 나와 있었는데 조희원 교육감 자녀는 외고 가고 맞습니다. 내 자녀는 혁신학교 가냐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보이네요. 1시간 정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조희원 교육감이 못 나가게끔 막았는데 네.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동원됐고 요 보시면 이제 그 경찰이 저렇게 사람들이 쭉 벽을 만들잖아요. 그 사이로 이제 조희원 교육감이 이게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칩니다.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났지만 이제 약간 이제 폭력 사태가 났다는 식으로 보도가 났어요. 근데 이 조희원 교육감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이 학부모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를 찍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누군가가 조희원 교육감 등을 향해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고 도망가는 등을 향해 손을 뻗어서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으로 그게 보였는데 그거를 이제 뭐 폭력이다 해서 이제 그 학부모는 지금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았다, 뭐 때린 의도가 있다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학부모들은 왜 잡아가냐 이렇게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나왔지만 조희원 교육감은 자신의 자녀 2명을 다 외고를 보냈고요. 이 혁신학교라는 거를 기획한 김상곤 교육감도 세 딸을 그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대치동에서 초중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자기도 보내기 싫은 혁신학교를 너네가 해보라.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 조희원 교육감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왜 당신은 그 혁신학교를 안 보냈냐 자녀를. 그랬더니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못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혁신학교를 가달라. 지금 이 학부모들한테는 정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멘트들만 지금 조희원 교육감이 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기자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확 열받는 이유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화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그 한번 보시죠. 인터뷰를 하셨는데. 학부모가 원치 않는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가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취지 알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뭐 시위 때도 나갔고 공청회도 나갔고 했는데 교육감이 이제 처음 봅니다. 내일 모레 지정인데요. 이거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요. 저희랑 소통이 되지 않고 면담도 지금 3대3 신청이고 저희만 안 된대요. 저희 와서 볼 수 없대요. 시위하고 기자님들 오시면 철회하고 그냥 차 들려 집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지금 분탄하고 있고요. 대단한 학교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자녀들이 일반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공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74%가 반대 서명을 입주를 안 한 학부모가 74%의 반대 서명을 받는다면 얼마나 울분을 토하며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비 학부모의 의견이 아니라고 무시하신다면 본인의 외골수적인 마음에 갇혀서 이념의 실현을 하시려는 거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의 결정 권한이 없는 이미 단지에 어느 학교를 갈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 지정은 절차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지정할 시에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얘기했습니다. 조희원 교육감이 그동안 피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오늘 결정을 내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조희영 교육감은 그 확답을 피하고 14일에 말하겠다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추웠죠. 지금 보니까 윤희선 기자도 인터뷰하는데 막 몸몸에 좀 뚫뚫 말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내 자녀를 위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까요,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게 아닌가 봅니다. 네, 14일 날 최종 결정됩니다. 이 16개 학교를 강행할지, 저기서 2개를 뺄지, 이걸 지금 하는데 이걸 2개를 뺀다면 추후에 또 이런 시위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희연 교육감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좌파 교육감들의 상징적 정책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 명분으로도 사실은 좀 자기들이 물러서기가 좀 민망한 측면이 있고. 민망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교조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교조 학생들 지금 길러내겠다는 건데 이건 막아야죠. 좌파적 측면에서 보면 걔들이 이제 민망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유일한 지금 브랜드인데 그거를 내려놓자니 좀 그런 것 같아서 강행을 하고 있는데 14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이 학부모 단체들은 또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황당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너네들이 예비 입주자는 맞지만 예비 학부모는 아니지 않느냐. 아직 학교를 보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입주를 하고 학교를 보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아직 학부모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너네 걸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강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몇 번 이 장학사가, 담당 장학사가 얘기를 해서 더 많이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뿐만 아니라 그 혁신학교를 실무를 담당하는 밑에 그 장학사조차도 이날 현장에 가니까 학부모들한테 막 둘러싸여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혁신학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혁신학교를 계속 강행해야 하는 그 명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가 수긍을 할 텐데 그 얘기조차 안 하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 비슷한 대답을 학부모들한테 하니까 지금 아주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조희연 교육감이 왜 당선됐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했는데 그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선을 했는데 보수 우파의 후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표가 갈리는 바람에 저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지금 서울시에 새로 입주하려는, 송파구 쪽으로 새로 입주하려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투표 잘해야겠네요. 예, 윤 기자 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은 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점점 멀어지나 봐. 뭐 점점 멀어지긴 멀어져. 내를 해도 될 수가 없는데 뭐. 아니 쌈쌍둥이도 온 세상에 뭘 못 됩니까? 뭐 음주운전 단속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더불어. 뭐고 저가 다이나솔 같나? 에이 더불라니까. 좀 들이마시는 겁니까? 국내 질문인가요?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멜량씨 질문 답변도 편식하는 겁니까? 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은데 그쵸? 그렇죠. 북한 리청구님의 기자 컨트롤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다양한 점의 종류 중에 하나를 정답구로 정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아직 이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몽고 반점 하겠습니다. 찰치씨 있는 것 같다. 제가 악어를 닮았나요? 하여간 저는 눈물점 하겠습니다. 눈물점. 저는 센스를 발휘해서 약점 하겠습니다. 약점. 다음 그림을 보고 과연 이것은 어떤 기법으로 그린 그림인지 맞춰주십시오. 1. 몽타주 2. 모자이크 3. 전묘법 4. 마블링. 몽고 반줌. 안철스님 어제 고기에 마블링 블링블링 하던데 4번 마블링 하겠습니다. 눈물. 눈물. 문베일님 정답. 이거 뭐 모자이크 같기도 하지만 1번 몽타주 하겠습니다. 약점. 잡히고 헤비고. 최대장님 정답은 3번
전묘법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전묘법 정답입니다. 좀 조심해야 돼. 안 믿을 수가 있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민주 시민 강좌.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필수 강좌입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국제전쟁 6.25 새롭게 이해하기. 새롭게 공개된 대량의 구소련 비밀 문서를 통한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6.25 전쟁에 대해 제대로 공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벨앤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뉴스를 약간 좀 짧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나 봅니다. 뉴스가 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최 부장 이럴 때는 욕 좀 해요. 이해해 줄게 그러시는데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정말 찼다가 꿀꺽 삼켰습니다. 이놈들, 이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분들 지금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한다지 않습니까? 유튜브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빌미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댓말로 욕합니다. 예,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도 펜앤뉴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도 더 알찬 소식, 다른 곳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